안녕하세요. 과학이 재미있어지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알아두면 유용한 과학 이야기 가득 준비했습니다. 솔빈 씨,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어요? 이제 진짜 여름이구나 싶을 정도로 날씨가 정말 더워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름 휴가 가고 싶은 마음에 엉덩이도 들썩거리고 마음도 들썩거려서 마음 다잡느라 혼났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하실 것 같습니다. 솔빈 씨는 여행지로 바다, 산 중에 어디가 더 좋아요? 저는 바다가 좋은 것 같아요. 바다. 바닷속을 훅 들여다볼 수 있는 해양 스포츠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바닷속에 들어가기가 점점 두려워지는 것 같아요. 왜요? 요즘 따라 바다가 점점 무서워지고 있거든요. 오. 바로 이렇게요.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 주변 해양의 표면 수온의 상승은 1.35도씨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세계 대양의 평균의 약 2.5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양 생물의 위기는 인류의 위기와 직결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대부분은 물로 덮여 있죠. 해양이 지표면의 약 71%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인간의 생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해양 생태계. 오늘 이 주제를 심도 있게 다뤄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신재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30여 년 동안 해양 생태계 변화를 연구를 해왔습니다. 지금은 국제해양연구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강창근입니다. 저는 강주과학기술원 지구환경공학부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가 장기 해양 생태계 마니터링 연구를 책임지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자, 해양 하면요. 뭔가 넓고 깊고 미지의 영역, 인간의 손이 닿기 힘든 곳에 있는 정말 머나먼 세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이 해양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먼저 해양의 개념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의장님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지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생명이 살고 있는 유일한 행성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바다를 가진 것이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구는 표면의 71%가 바다로 덮여 있어서 멀리서 보면은 푸른 행성으로 보이게 됩니다. 맞아요. 육상 생태계는 서식 환경이 주로 지표면 부근에 국한이 됩니다. 그런데 해양에서는 물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 전체가 서식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제공하고 있는 생물의 서식 공간의 약 90%를 해양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면은 산소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산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생물이 굉장히 다양하게 진화를 하고 오늘도 많이 번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지구가 생명이 태어나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생물이 진화를 하고 또 현재 이렇게 번성을 하고 있는 그 이유의 가장 큰 부분은 지구에 바다가 존재한다는 그런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면서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게 다 해양, 바다 덕분이었네요. 맞아요. 근데 요즘 기후위기가 화두에 오르면서 이 해양이 지구의 기후 조절자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근거가 있는 말인가요, 교수님? 네, 해양 생태계는 물리, 화학, 생물학적인 그런 재해 과정을 통해서 기후를 조절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거대한 바다가 여름에 열을 흡수하고 겨울에는 열을 방출함으로써 지역의 기온을 고르게 분포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또한 해양에서는 큰 해류라는 것이 존재하죠. 이 해류는 적도 부근의 열을 흡수하고 극지방으로 열을 전달하게 되죠. 그래서 지구 기온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지구 온난화로 유발될 수 있는 해류의 변화가 각 지역의 현재 기후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보면은
해양에 의해 열이 흡수되지 않는다면 기온은 평균 1 내지 2도씩 더욱 증가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구 온난화 얘기해 주셨지만 온실가스의 주범이 이산화탄소잖아요. 그렇죠. 이 이산화탄소의 양을 해양이 또 조절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원리로 가능한 건가요? 인간이 방출하는 이산화탄소의 한 4분의 1 정도를 해양 생태계가 흡수를 합니다. 오. 대기에서 이산화탄소가 물속으로 녹아들게 되면은 물 분자와 결합하면서 중탄산 이온을 형성하게 됩니다. 네. 해양에 존재하는 탄소의 거의 대부분은 이 중탄산 이온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이 양이 얼마나 큰가 하면요. 대기 전체의 이산화탄소의 60배 가량을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60배. 예. 두 번째 기작은 생물학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해양에서는 광합성으로 이산화탄소를 유기물질로 이제 바꾸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형성된 유기물질이 저층으로 가라앉거나 아니면 폐적물 안에 쌓여가지고 적어도 수백 년 또는 1000년 이상 대기로부터 격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대기로부터 탄소를 격리시키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생물학적 탄소 펌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해양은 생물 다양성의 보고라고도 하잖아요. 해양으로부터 저희가 얻는 게 정말 많은데 많죠. 저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좀 구체적인 예시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해양은 생물학적인 다양성이 매우 높아서 다양한 유전자의 공급원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해년 동물로부터 항백혈병제, 산호에서 뼈적합 물질, 홍조류에서 진단용 화학물질, 홍합족사에서 신체 접합제 같은 화합물들을 얻고 있죠. 또한 대륙붕에서 석유 자원, 그리고 해양제에서 망간 단계와 같은 이런 광물 자원을 많이 공급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많은 국가들이 해양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현재도 벌이고 있다라고 예.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해양이 하는 일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요. 가치를 좀 수치화시켜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의장님? 전 지구 자연 생태계가 주는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는 연간 120조 달러 정도로 120조. 지금 추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20조 원 아니고 달러. 달러. 그렇습니다. 얼마나 되나요? 올해 미국 한 해? 예산이 6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6조 달러. 좀 비교가 되네요. 예, 그러면 이 중에서 40%인 50조 달러 정도가 해양 생태계가 주는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이 해양 생태계가 제공 베풀어주는 생태계 서비스의 양은 50조. 미국 네. 1년 예산의 8배에서 12배 정도가 되니까 네. 굉장히 크죠. 네. 더군다나 좋은 거는 이게 다 공짜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냥 주고 있잖아요, 바다가. 사실 우리나라가 바다가 삼면이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가기도 쉽고 그치. 접근하기도 쉽고 이렇게 가까이 있다고 여기다 보니까 오히려 이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해양 생태계가 육상 생태계와 다르게 그 중요성과 인식이 오랫동안 좀 간과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기후 위기와 함께 그 존재감이 부쩍 커졌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해양을 방치한 사이에 해양 속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뭐 하고 계세요? 아유, 감독님, 오늘 저희가 뭘 알아보러 왔어요? 해양 과학이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바로 바다를 보려면 직접 들어가야죠. 제가 갔다 올게요. 오, 가자. 선생님 잠시만요. 누구세요? 여기서 지금 신발 벗고 뭐 하고 계셨어요? 저는 바다를 알아보고 싶어서 제가 직접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있고요. 아, 그럼요. 제가 또 아우, 물개거든요. 리스펙. 대단하십니다. 아니, 근데 누구세요? 저는 여기 국립해양과학관에 근무하는 배진호라고 합니다. 우리 과학관에는 특별하게 이런 복장으로도 물속을 관찰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들어가지 않고도 물속을 네. 볼 수가 있네요. 제가 잠시 후에 물속에서 사인을 보낼 테니까 대화를 나눠보도록 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출발해주세요. 네, 다녀올게요. 바다에 직접 들어가시려고 산소 탱크 매시는 거 보니까 갑자기 두근두근해지는데요. 그러니까요. 언제 또 이렇게 바닷속에 들어가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두 분이 다시 만나셨네요.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둥근 성게가 많다? 겨울 불가사리. 수온이 올라갈수록 많다? 아닐까요? 선생님 너무 기다렸어요.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닷속의 상황은 좀 어떻든가요? 최악이었어요. 최악이었다고요.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네. 오늘 찍어오신 모습인가요? 네, 오늘 아까 보셨던 그 전망대 바깥에서 본 풍경이에요. 조금 시야가 좀 탁했던 것 같아요. 네, 누가 이걸 보고 동해바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전과 다르게 바닷속의 모습이 좀 달라진 점도 느끼시나요? 같은 곳을 제가 2년 전에 찍었던 장면이 있어요. 아까 보셨던 화면이랑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요? 이때는 해조류들도 보이고 물고기도 보이나요? 일단 물고기들이 있고 네, 수질도 좀 깨끗해 보여요. 네, 문제는 이때 없던 생물들이 오늘 부쩍 많이 늘어난 생물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흐느적거리는 게 히드라라는 생물이고요. 네. 이렇게 알록달록한 생물은 해면 동물이에요. 특징적인 게 히드라라는 생물이 엄청 많이 보였다는 점과 이런 해면 동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히드라라는 생물과 해면 동물은 기본적으로 따뜻한 바다를 좀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수온 변화,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를 대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 화면 보시면 어때요? 바닷속 모습이?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데요? 그쵸? 네. 여기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쓰레기가 없죠. 아, 요즘 제가 물속에 들어가 보면 바닷속이 우리 인간들이 버린 쓰레기로 너무 심각하게 생물들이 피해를 받고 있어요. 해양 쓰레기가 하나도 없는 물속을 보면 이렇게 보는 우리도 되게 힐링을 받고 편안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천할 첫 번째 과제는 이렇게 건강한 해양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첫 번째, 바다에서 절대 쓰레기 버리지 않기. 그거부터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저희가 바닷속 모습을 화면으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상상했던 바닷속 모습과 좀 달랐어요. 많이 황량했거든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교수님? 네, 바다 사막화 현상인데요. 이 현상은 바닷속의 그 탄산칼륨, 쉽게 말해서 스케가루가 석출되어서 해저 생물이나 해저 바닥, 안반, 그 바위 등에 하얗게 달라붙는 이런 현상을 말합니다. 탄산칼슘이 해저 바닥에 들러붙게 되면 결국 그 해양 생물이 살 수 없게 되고 따라서 해조류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해조류는 동물을 위한 영양물질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생물체들에게 서식처를 제공해 줍니다. 따라서 그 해조류가 사라진다는 것은 그만큼 바다를 황폐화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육지의 사막화처럼 바다의 사막화도 안 좋은 부정적인 연쇄작용을 갖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막화도
어종의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실제로 어종이 줄어들었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떤가요? 우리나라 근해에서도 1990년대를 전후로 해서 큰 변화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 또는 남해, 동해 연안에서 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아열대 어종들, 예를 들자면은 흑새치라든지 흑새치, 고래상어, 고래상어가 나와요? 예. 그리고 또 보라문어 이런 아주 굉장히 많은 종류의 아열대 어종들이 지속적으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1990년대 이후에는 메기스 어종인 명태가 동해 연안에서 완전히 사라졌죠. 네, 아, 아쉬워요. 그러니까요. 명태. 예. 좋은 소식도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잡히지 않던 참치와 같은 상업적 어종이 이제 제주도 근해에서 잡히기 시작했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명태가 가고 참치가 왔군요. 오히려 좋은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게 온난화가 지속이 되면은 이 어류 분포의 북상도 더 빨라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우리 밥상에 오를 어종도 변할 거고 양도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어종들이 변화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뿐만 아니라 생물 감소 현상도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교수님, 지금 실정이 어떤가요? 영국의 한 대학 연구팀에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발표했는데요. 탄소 배출 시나리오하고 과거의 그 온난화 시기 데이터를 결합해서 온난화 영향을 시뮬레이션한 결과인데요. 금세기에 20 내지 40%의 생물 종이 사라질 거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저 질문 있어요. 근데 바다가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가면은 식초가 될 거다라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혹시 이게 진짜인가요? 예, 짧은 대답은 그럴 일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휴, 식초는 아니다. 다행입니다. 네. 예, 산성화라는 말의 의미는 산성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가깝게 산성적으로 바뀐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될 화자. 바닷물은 보통 7.5에서 8.4 정도의 분포를 가지기 때문에 약 알칼리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서 수소 이온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것이 조금씩 pH가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수소 이온 농도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해양 생물들의 모든 생리작용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번식률도 줄고 성장률도 줄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모든 생리작용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연안에 살고 있는 수산자원뿐만 아니라 익종류라는 연체동물이 있습니다. 크기는 1cm 전후가 되는 작은 연체동물인데 이 친구들이 탄산칼슘으로 된 폐각을 만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익종류들의 수가 줄어들 것이 걱정이 되고요. 익종류는 또 많은 어족 자원의 먹이 생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익종류가 줄면은 이것이 결국 어족 자원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들고 있습니다. 예. 저는 진짜 언젠가 바다가 식초가 될까 봐 내심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건 아니라니까 참 다행인 것 다행이고. 같아요. 그래도 해양 산성화라는 게 심각한 문제니까 우리 다 같이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역시 과학이 보이고 과학이 즐거워지는 시간이네요. 여러분은 스치기만 해도 과학 전문가가 되는 과학으로 보는 세상 C를 보고 계십니다. 해양 생태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바다가 정말 심상치 않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해양 생태계에 큰 위기가 온 이유 역시나 지구 온난화 때문일까요? 지구 온난화라는 건 문자 그대로 이제 지구가 더 따뜻해지는 네. 거를 온난화라고 하죠. 그 이유는 물론 이산화탄소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막대한 양의 화석 연료를 태우면서 그 부산물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방출됐기 때문이죠. 지금 어느 정도 나왔는가 하면은 산업화 이전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280 ppm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됩니다. 네. 작년 기준으로 얼마까지 올라왔는가 하면은 421 ppm, 그러니까 한 50%가 증가를 한 거죠. 네. 140. 네. 이게 이대로 진행이 되면은 2100년까지는 최대 970 ppm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더 이상 지구가 버티지를 못할 것 같아요. 이 지구 온난화가 기후를 변화시킨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게 생태계도 변화시키고 결국 우리의 생활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네. 또 까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지구 온난화가 결국은 우리 사람 때문에 생긴 이제 현상이잖아요. 해양 생태계 위기 역시나 결국은 다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좀 반성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바다에게 잘못한 게 또 있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사랑으로 인해서 항폐해지고 또 무너지고 있는 해양 생태계에 또 보태고 있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해양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예, 해양 쓰레기 중에서 가장 골칫덩어리가 되는 것이 바로 미세 플라스틱 문제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해양 플라스틱 오염이 현재 가장 큰 환경 오염 문제인데 약 700여 종에 달하는 생물종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예. 세상이라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심지어 태평양 어딘가에 거대한 해양 쓰레기 섬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게 혹시 진짜인가요? 여기서 얘기하는 쓰레기 섬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양의 해양 쓰레기가 밀집이 돼 있는 그런 해역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세계 모든 대륙에서 엄청난 양의 쓰레기,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가 방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출된 쓰레기는 해류를 따라서 이제 돌게 되는데요. 쓰레기가 이 해류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중앙으로 축적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환류의 가운데가 그 해수의 움직임이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안쪽으로 더 이렇게 모이는군요. 모이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되는 거죠. 제일 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전 세계 해양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은 2050년이 되면은 바닷물 속에 물고기보다는 플라스틱이 더 많을 거라는 그런 암울한 예측도 있습니다. 세상에. 아이고야. 예. 결국 인간이 버린 쓰레기들이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해양 생물의 오염은 결국 인간들이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서해 바다에서도 직접 측정해 본 결과인데요. 해양 생물에 미치는 이런 독성 오염 물질이 먹이 사슬을 통해서 고스란히 인간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제로를 목표로 해서 볼 때에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제적인 비용이 60억에서 150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산이 되고 아이고야. 있습니다. 네, 기후 위기 그리고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바다에는 각종 이상 징후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또 있죠. 바로 해수면의 온도인데요. 이 기후 위기에 따른 해수면 온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 기후 위기에 따른 그 해수면 및 온도 상승에 대한 대응으로서 첫 번째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일입니다.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해양 생태계의 시스템적 기능에 대한 인간의 자연 관리를 활용해서 기후변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잠재적 손실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기인한 환경압력, 즉 해수면 상승, 폭풍, 파랑, 육수 유입 등 다양한 압력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그 적응 전략을 보면 연안 환경, 위험, 재해 등 한 가지 요소에 대한 적응 전략을 써왔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복합적이거나 예상치 못한 압력에 대한 적응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기존 사업들을 보면 연안 침식 방지 사업, 연습지 조성,
인공갯벌 조성, 인공어초, 해저수, 굴초, 해중산, 자원 방류, 바다 목장 조성 등 매우 다양한 환경 조성과 해양 생태계 보존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그 다양한 연안 지형, 환경 보존과 연안 생태계, 특히 수산 자원 정대 전략을 통합해서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통합 전략으로 검증된 생태공학 기법을 이용해서 정대되는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관리하기 위한 통합 전략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해양 퇴적 환경 조성을 통해서 기후 변화 적응 역량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해수면 상승으로부터 해안 침수 방지를 통해서 국토를 보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증가하는 이런 너울성 파도로부터 해안을 보호하고 마지막으로 해안 침식을 방지하고 사빈을 확대해 나가서 기후 변화에 대한 연근의 생태계 적응 전략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태계 조성을 통해서 연근의 생태계의 통합 관리를 꾀하고 생물 다양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에 생물 생산 전대를 통해서 수산 자원을 확보한다. 생물 서식지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되겠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수온 상승에 따른 서식지 북상화를 고려해서 적합한 생물 서식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다 사막화를 막고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바다숲 조성으로 바닷속 이산화탄소 흡수를 증대시켜서 블루 카본에 기여할 수 있고요. 자원순환형 수산 폐기물, 즉 굴, 폐각 등을 이용해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매우 효율적으로 포집 및 저장할 수 있는 원료 물질로 활용해서 블루카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다양한 시설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레저, 휴양, 유원지 조성, 즉 다시 말해서 서핑, 다이빙, 낚시, 체험, 볼거리, 관광 등에 활용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네, 기후위기가 가져온 해양 생태계 변화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해양을 지키기 위한 노력, 지금이라도 조금 더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각국의 나라들도 또 이에 대해서 같이 협력을 하고 있을까요? 예, 올해 초에 유엔 해양 생물 다양성 보존 협약 5차 비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여국들이 이런 해양 보호를 위한 강력한 글로벌 해양 조약 체결에 전격 합의를 하게 되었죠. 예. 그래서 유엔 해양법 협약의 세 번째 이행 협정이 되는데요. 심해저 협정, 공해업 협정에 이어서 약 30년 만에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정 협정안의 성안은 2004년에 개방형 실무작업반 설치를 시작으로 해서 약 20년간 걸쳐온 논의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 이 공해를 위한 법적 체계가 이제야 마련이 되다니 살짝 늦은 것 같긴 하지만 또 지금이라도 마련됐으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혹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예, 공해가 중요한 이유는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해양뿐만 아니라 전 지구 생태계의 30% 정도를 보호구역으로 하자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과학 지식을 기반으로 한 보호구역의 설정과 관리, 네. 모든 해양 활동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그리고 그 능력 배양과 기술 공유, 네. 이런 것들이 합의를 봤으니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세부가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정말 다행스러운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맞습니다. 그린피스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국가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해양 조약이 잘 지켜지는지, 잘 달성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거다라는 계획도 발표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해양을 보호하고 살리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기후위기 완화를 돕는데 생물학적으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해양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풍요로운 바다, 모든 걸 내어주는 그런 바다라는 인식이 강했다면 이제는 아껴 쓰는 소중히 다뤄야 되는 바다로 우리가 인식을 전환해야 할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이. 맞아요. 이 바다의 자원도 우리가 아껴 쓰고 보존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위한 대안이 좀 마련되고 있나요?
해양수산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양 생태축이라는 겁니다. 해양 생태축. 그러면 이거는 생태계를 이제 하나의 덩어리, 뭐 축으로 나눠서 관리한다, 뭐 이런 개념인가요? 예, 지금 생태계를 관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지역 또 문제가 있는 생물군을 그 목표로 해서 굉장히 그 지역적인 관리를 하는 건데 지금과 같이 전 지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변화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큰 단위의 관리가 필요하죠. 특히 해양 같은 경우에는 해류로 연결이 돼 있고 또 많은 해양 생물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점 단위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유사한 특성에 맞춰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네네.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겁니다. 네, 해양 생태계 복원과 보호를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꼭 뒷받침돼야 하는 게 바로 과학기술인데요. 그렇다면 해양 문제의 본질을 푸는 과학기술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도 제가 이 과학 리포터인데 가만히 있어야 되겠나요? 제가 여기까지 왔으니 바다엔 못 들어가도 공부라도 하겠습니다. 오늘 해양과학의 기초를 알려주실 제가 특별 선생님을 모셨거든요. 한번 불러볼게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 바다 앞을 보고 왔거든요. 네. 와, 바다는 생명의 요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파란 물결 보니까 진짜 세상 그 생명력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네. 지표면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고 지구상에 살아가는 생물들의 약 80%가 서식하고 있는 해양 생물의 주요 터전이에요. 많은 생물들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생활하고 있는 생명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할 바다 이야기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 조금 더 가르쳐 주세요. 네, 좀 더 둘러보러 가실까요? 네, 가시죠. 바다에는 이렇게 수많은 생물들이 살아가는 주요 삶의 터전이면서 동시에 산소의 주요 공급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식물 플랑크톤, 해조류, 산호초 등이 만들어내는 산소의 양이 무려 70%에 달한다고 해요. 선생님 혹시 육상 생태계에서 산소를 주로 만들어내는 공급원, 유명한 지역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육상 세계요? 네. 아마존? 맞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 같은 경우에는 지구상의 산소를 약 28%만 생산한다고 해요. 그럼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바다가 산소의 주요 공급원으로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아시겠죠? 그렇군요. 플랑크톤과 해조류가 바닷속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깊은 바다 심해에는 햇빛이 도달할까요? 안 할까요? 너무 깊어서 햇빛이 안 갈 것 같아요. 맞아요. 햇빛이 아주 조금 도달할 수는 있지만 거의 도달하지 않는다고 해요. 햇빛이 없기 때문에 광합성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먹이가 충분하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이 빛이 없는 심해에서 해양생물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갈까요? 미역이 있나요? 괜찮습니다. 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자, 저게 뒤에 보이는 하얀 색깔 가루가 저게 뭔 것 같으세요? 눈 같아요. 맞죠? 네. 바닷속에 내리는 눈, 우리는 이것을 마린 스노우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마린 스노우에는 심해 생물들에게 주요 먹이 공급원이 될 수 있는 탄소와 질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 심해 생물들에게는 이것이 중요한 양식이 되는 것이죠. 특히 마린 스노우는 유기물의 형태로 바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와 해수 중의 중금속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과 같은 오염 물질을 흡착해서 심해로 운반하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해요. 독일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해양 표층에서 발생한 플라스틱에 의한 연간 총 오염률의 8%가 이 마린 스노우에 의해서 제거된다고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이야. 마린 스노우가 이름만 예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 근데 여기도 뭔가 미래에 와 있는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기에 귀엽게 생긴 저거는 뭐예요? 네, 여기 공 모양처럼 보이는 이것은 딥시 챌린저호에서 사람이 유일하게 탑승할 수 있는 내부 공간입니다.
외부 압력을 견뎌야 되다 보니 이렇게 안전하게 공 모양으로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근데 대게를 닮은 것 같아요. 맞죠? 맞죠? 네. 이 친구는 바로 이름이 크랩스터라는 로봇입니다. 이름도 네, 크랩스타네요. 이름도 크랩이죠? 네. 크랩스터는 스크루로 움직이는 다른 잠수정이랑은 다르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나 가재처럼 6개의 다리로 걸어 다니는 해저 보행 로봇이에요. 평상시에는 초속 10cm로 천천히 움직이지만 장거리 이동을 하거나 또는 수영을 할 때에는 다리를 딱 들어요. 오. 다리를 좌우로 딱 들고 지느러미처럼 상하로 움직이면서 초속 50cm까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전시물은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심해 무인 잠수정 해미래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요? 네. 해미래는 지질 연구와 생태계 연구와 함께 더불어서 해저 광물 자원도 탐사하고 극지 연구도 가능한 다목적 잠수정입니다. 해미래의 개발로 우리나라는 미국, 프랑스, 일본에 이어서 세계에서 4번째로 수심 6,000m급 잠수정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관련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이 해양 탐사가 발전되어 온 길을 쭉 들어보니까요. 와, 정말 우리가 아는 바다는 정말 극히 일부구나. 바다를 알려면 과학이 필요한 거구나라는 걸 새삼 알게 됐어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에도 나왔던 이 챌린저호가 심해 탐사할 때 사용했던 방법들을 오늘날에도 활용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사실 그 챌린저호는 150년 전에 있었던 항해죠. 네. 지금의 눈으로 보면은 챌린저호에서 사용한 관측 기술은 원시적인 관측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엄청난 그 기술 발전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보신 그런 로봇이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인공위성을 써서 관측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무인 관측 기구들이 지금 예. 많은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정말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조금 더 편리하게, 조금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게 됐네요. 예. 결국 이 지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양 문제의 본질을 알아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문제의 본질을 직시했다면 이제 해답을 찾아야 될 텐데요. 결국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바다로 눈을 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 해결돼야 될 거 의장님 뭘 꼽으시겠어요? 해양수산부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다숲의 조성입니다. 바다숲이라는 거는 토시라든지 다시마라든지 잘피를 식생을 해서 문자 그대로 인공숲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이죠. 이렇게 되면은 1차적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게 될 거고 이 숲이 형성이 되면은 어족 자원들이 산란장이나 성육장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이 바다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어떤 상황인가요, 교수님? 예, 우리 정부에서도 그 바다 사막화를 막고 2050 그 탄소 중립의 한 축으로서 이런 그 바다숲 조성을 국정 과제로 채택해서 2030년까지 지금 현재의 약 2배인 540평방킬로미터의 바다숲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이 바다숲이 갯벌과 함께 탄소 흡수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검증이 된 거죠? 예, 한국자원관리공단과 포스텍에서 연구한 걸 보면은 바다숲에서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1제곱킬로미터당 약 337톤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육상 생태계, 예를 들어서 열대우림과 같은 생태계에 비해서 더 높은 효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작년까지 해양수산부에서 조성한 바다숲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이 탄소 흡수 능력을 따지게 되면은 한라산 생태계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한 1.4배 정도, 그리고 자동차 4만 대가 연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에 맞먹는 그런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동차 4만 대 연간. 예. 와, 연간. 대단하네요. 이 바다숲의 탄소 흡수 효과가 진짜 엄청나네요. 그러니까요. 말 그대로 네. 이 해조류라는 게 존재하는 것 자체로도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해조류가 심지어 경제적 가치도 엄청나다고요. 네, 올해입니다. 최근에 이제 2023년이죠. 4월에 유명한 과학 저널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은 전 세계 바다에 서식하고 있는 다시마 6종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제적 가치가 연간 약 5천억 달러 정도 되고 그 491만 톤의 탄소를 이렇게 흡수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네. 정말 소중한 우리의 바다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바다숲을 복원하는 것, 우리 후손에게 건강한 바다를 돌려주기 위해서 꾸준하게 이어져야 하겠는데요. 국가만의 일이 아니라 기업 또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야겠습니다. 따끈따끈한 과학계 소식을 알아보는 과학 이스다. 과학통신원 강솔빈입니다. 그동안 과학계엔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이스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카이스트가 개발한 자율보행 로봇 드림워커가 국제경진대회에서 우승했다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팀은 최근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 사족 로봇 자율보행 경진대회에서 전 세계 11개 팀 가운데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우승의 비결은 바로 연구팀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자율보행 시스템 드림워크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시각이나 촉각 센서 도움 없이 계단도 오를 수 있는 보행 로봇 제어기인데요. 연구팀은 여기에 카메라와 3차원 라이다 센서, 관성 센서, 그리고 관절 센서까지 로봇이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적절한 경로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기술들을 융합했습니다. 그 결과 총점 246점을 따냈습니다. 60점을 얻은 MIT를 압도적인 점수 차로 제치고 우승을 거머쥘 수 있었는데요. 대회에서 사용한 기술들 모두 연구팀이 독자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결과가 아닌가 싶네요. 이스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12년 전 교통사고로 척수를 다쳐 하반신이 마비됐던 환자가 다시 걷게 됐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냐고요? 아니요. 과학의 힘 덕분입니다. 바로 스위스 로잔 공대가 개발한 무선 디지털 브릿지라는 장치인데요. 끊어진 뇌와 척수의 신경세포를 무선 통신이 가능한 디지털 기기를 삽입해서 전자신호로 변환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 환자가 다리를 움직이고자 하면 뇌에서 내리는 이 신호가 뇌 속 전자기기를 통해 전자신호로 변환되고 이것이 척수에 있는 전자기기에 전달돼서 다리 근육에 내리는 명령으로 바뀌는 겁니다. 덕분에 환자는 마비된 다리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일어서고 걷는 건 물론 복잡한 지형에서도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연구팀의 목표는 아직 기초 단계에 있는 이 기술을 전 세계 모든 마비 환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그 꿈이 꼭 이루어지도록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와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이스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북극의 바다 얼음인 해빙이 오는 2030년대엔 완전히 소멸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극 해빙의 면적은 일반적으로 여름철 직후인 9월에 가장 작은데요. 온난화로 인해 그 면적이 지난 40년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기존 과학계는 북극 해빙이 2040년대에 한 번은 완전히 소멸될 것으로 전망해 왔는데요. 하지만 그 시점을 10년 이상 앞당겨야 한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포항공대 민승기 교수가 이끄는 국제연구팀이 1979년부터 2019년까지의 관측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중기후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온실가스의 영향이 예상보다 강하게 작용한 것인데요. 온실가스 배출 추세가 지금처럼 계속되면 2030년대에는 북극 해빙이 모두 사라지고
배출량을 줄이더라도 2050년 여름엔 소멸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현재 목표보다 더 강하게 탄소 감축에 힘쓴다면 북극해빙을 지킬 수 있을 거란 메시지도 함께 전했는데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되 지금부터 그리고 나부터라는 의지를 다지고 실천에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스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따끈하고 재미있는 과학계 소식 풍성하게 준비해 올게요. 과학 모두 인스다! 해양 생태계의 위기, 그 해법은 역시 과학기술에 있고 우리가 모두 함께 해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어떠셨어요? 의장님. 해양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중요한데요. 오늘 이런 과학 프로그램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수님. 네, 그 기후 변화 위기 해양 생태계를 이용한 대응이 가장 큰 전략이 될 것이다라는 교훈을 다시 얻고 가게 되었습니다. 예, 두 분 오늘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